이때까지 너무 딱딱한 내용만 얘기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진짜 가벼운 내용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 영화를 보면은 뭐 인생을 크게 배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재밌게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재미있게 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치 엔지니어나 기계공학도라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뭐 그런 건 거죠. 자, 먼저 이제 뷰티풀 마인드는 수업 시간에도 내가 자주 얘기하는 영화예요.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게 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이제 이미 본 사람도 많겠지만 이제 뭐 존 내시라는 사람이 뭐 노벨 경제학상 받고 뭐 이런 건데 뭐 이렇게 뭐 학자가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장면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제 뷰티풀 마인드에 나온 사람이 천재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반인들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문을 햇살이 드는 창문을 딱 보면은 실제로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쩍이는 스플래시 효과를 막 주면서 그 사람 눈에는 그 창문에서 공식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이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한 농담이 뭐냐면은 이제 한 2, 3학년쯤 돼서 이제 전공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엔지니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자, 여러분들 이제 전공 필수도 몇 개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좀 엔지니어 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 이제 내가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던 것 같다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기계공학도들이 처음 배우는 게 정력학이라는 걸 처음 배우죠. 정력학을 배우면은 이제 그 벡터를 배웁니다. 벡터를 배우고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힘을 계산하고 모멘텀을 계산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랬어요. 그 정력학 배우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가로등을 보면은 가로등이 이렇게 가로등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 보면은 짝대기가 올라와서 끝에 이렇게 전구가 달려 있잖아요. 그 가로등이 예전의 가로등이 아닌 거지. 정력학을 배우고 나면은. 정력학을 배우고 가로등을 보면은 가로등이 그 땅에 고정된 지지대에 위로 올라와서 그 전구의 무게로 회전력이 얼마나 걸릴까 막 이런 게 막 상상이 되더라. 그 느낌이 아마 이 뷰티풀 마인드에서 그 주인공이 창문을 볼 때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가 하면 뭔가 다르게 보이는. 그러니까 나는 엔지니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공학이 재밌는 게 배우고 나면은 기존의 사물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보이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 뷰티풀 마인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천재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전달 강의할 때는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따뜻한 봄날에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그게 버스에 앉아 있는 거였지만 이제 여러분들 열전달 특히 이제 대류하고 이제 복사 뭐 이런 거 배우고 나면은 버스를 딱 탈 때 이제 버스 안에 돌아가고 있는 뭐 에어컨이 있겠죠, 그죠? 에어컨이 돌아가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에 의한 복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는 체온에 의한 열이 있겠죠, 그죠? 뭔가 그거를 종합해서 내부에 열각 제일법칙을 적용해서 에너지 보존으로 이 버스 안에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려면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라는 거를 모델링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 뭐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살면은 기계공학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뭔가 이 뷰티풀 마인드 영화 여러분들 요즘 뭐 집에서 이제 좀 답답하죠. 그때 이제 한번 보면서 저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뭐 이 정도입니다. 뭐 이게 뭐 좋은 교훈이 있다 뭐 이런 뭐 어떤 뭐 교훈적인 그런 뭐 렉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뷰티풀 마인드 한번 그런 거 생각하고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 뷰티풀 마인드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실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죠? 창문 보면 뭔가 번쩍번쩍하면서 내가 지금 책에 쓰는 이 공업수학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웃어요. 재밌죠. 뭐 그렇게 해서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학생들 잠도 깨우고 이러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가 강력 추천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해석 쪽 하는 학생들한테는 나중에 시뮬레이션 하고 이런 학생들한테는 꼭 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테이션 게임도 그렇고 뷰티풀 마인드 게임도 그렇고 약간 보면 주인공들이 사회성이 떨어져요. 왜 이 천재적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약간 항상 사회성이 떨어졌었는지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 음, 뭔가 다른 걸 봤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약간 좀 사회성 떨어지고 이런다 해서 너무 막 괴롭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똑똑하고 그 사람은 우리가 보는 거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보는 거를 못 보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수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해요. 근데 이 영화는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인용을 언제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뭐 수열 배울 때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뭐 피라미드 쌓을 때 돌 하나를 두고 밑에 4개를 쌓고 그 밑에 또 이제 8개를 쌓고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를 100층을 쌓으면은 이제 맨 밑에는 몇 개인가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이제. 그러면은 이걸 이제 수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죠. 그죠? 1,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열로 풀어야 되는데 난 아직도 기억나요. 내 친구 중에 이제 굉장히 근성과 집념이 뛰어난 친구가 있었거든. 물론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 그 친구는 나는 이 문제 하나만 푼다 이거지. 이제. 어차피 빵점이니까 다른 문제 다 포기하고 이거만 푼다면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백에다가 막 그려가지고 실제로 세기 시작해요. 그러다 하나를 놓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틀리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너 뭐 이렇게 푸냐 이러면서 혼났겠죠 이제. 근데 재밌는 게 요즘 시대에 컴퓨터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컴퓨터가. 그리고 이제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 뭐냐면 이제 앨런 튜링인가? 이제 컴퓨터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일 처음 발견한 이제 영국 과학자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의 암호를 풀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제 거기서 팀을 이제 그 나라에서 나름 천재자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구성했는데 다들 이제 정말 똑똑한 방법으로 암호를 해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스포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 배경 지식 정도인데 그 앨런 튜링이라는 그 과학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제를 안 풀어요. 안 풀고 이상한 기계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기계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푸는 방법이 사람이 하면은 굉장히 바보 같고 뭔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뭔가 컴퓨터가 아니지 그때는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은 뭔가 이게 더 나은 방법이고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주인공이 그 문제 암호를 해독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분석할 수 있는 기계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뭐 그런 영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풀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재밌는 게 중간에 그 기계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기계 만드는 거 보고 아니 엉뚱한 기계다 뭐 만들지 마라 뭐 예산 끊겠다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주인공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기계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의 시초가 되는 기계인데 근데 영화에서 이게 나와요. 이제 재밌는 게 그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를 만들었으면은 나치의 그 암호가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리고 이틀을 돌려도 정해진 시간에 못 풀어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천재인 앨런 튜링도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막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뭐냐 그 지배방정식 배우죠, 그죠? 유체역학이나 열전달이나 인력학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배방정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지배방정식의 대부분이 미분방정식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미분방정식을 이제 풀 때 보통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적분해가지고 해를 구해내죠, 그죠? 근데 그 해를 완성시키려면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은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온도 분포라든가 속도 분포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건 거죠, 이제. 그래서 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도 그 마치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 배우면서 배우는 지배 방정식들 풀 때 이제 뭐 그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을 넣어야지 완벽한 해가 나오듯이 이 이미테이션 게임도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서 초기 조건 뭐 경계 조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 근데 그게 영화의 핵심입니다. 모든 일이 풀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테이션 보고 이제 나중에 전공 배울 때 지배방정식 배우고 지배방정식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제 초기 조건 그 다음에 경계 조건 넣을 때 아 이게 이미테이션 게임 그 영화에서도 앨런 튜링이 만든 기계가 그 나치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전공 공부 지배방정식 풀고 이러는 게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오늘 하는 얘기가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거를 교훈으로 삼자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람들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고 특히 우리 엔지니어는 효율적인 기계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한 게 옳은 거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보고 영화를 보면은 봤던 사람도 다시 한 번 더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가끔씩 다시 한 번씩 보거든. 자, 그 다음 거는 만화예요, 만화. 이제 공각기동대라고. 내가 이거 대학생 때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어디서 비디오 테이프를 어디 용산인가 구해와가지고 같이 봤다가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그러니까 만화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만화를 보냐 막 이랬었는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게 뭐냐면은, 사람의 정신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인공지능이 막 네트워크에 탄생하고 근데 그 연도가 1995년도였어요. 1995년도에 여러분 인터넷이 여러분들 쓰는 웹브라우저나 이런 게 넷스케이프 제대로 된 인터넷도 없었어요. 홈페이지라는 개념도 없었고
내가 기억나는 게 97년도쯤에, 그러니까 그때는 뭘 썼냐면 하이텔 이런 식으로 텍스트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를 썼습니다. 지금 같은 인터넷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막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인공지능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만화인데 만화 수준이 아니더라고.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을 만약에 디지털 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넣으면은 그게 이제 본인이냐 이거지. 그게 영혼이 있냐 없냐 이거. 그래서 이게 제목이 영어로는 Ghost in the Shell이에요. Ghost in the Shell. 쉘이 뭐냐면 껍데기고, Ghost가 뭐냐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넣어도 거기에 이제 뭐 영혼이 그걸 있는 걸로 쳐야 되냐, 그걸 인격제로 쳐야 되냐 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스토리들이 펼쳐지고 뭐 액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막 이거 보고 나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말이야. 막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 알죠, 그죠? 워셔스키 형제가 만들었는데 이 매트릭스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 영화 이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이게 헐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를 했어요. 여자 배우 누구죠? 그 블랙 위도우로 나오는 여자 배우 되게 유명한 배우 그 여자가 주연을 했는데 다른 거는 나는 보다가 차마 끝까지 다 못 보겠더라고.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유치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그 영화판도 그렇고 이게 다 별론데 이 95년 이게 아마 감독이 오시 마모루인가 이럴 거예요. 감독 이름까지 내가 알 정도네. 요 편하고 다른 거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요거만 95년도작 극장판 요거만 볼만하고 나머지 시리즈들은 그냥 좀 약간 좀 몰라 사람마다 재밌다고 볼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좀 그 기계공학자가 볼 때 한번 보면은 배울 만한 점이 많습니다. 안에 나오는 뭐 메카닉들도 그렇고 뭐 탱크 같은 것도 그렇고 서로 통신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매트릭스의 어떤 뭐 가상세계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재밌는 게 이 오시마모로 감독이 만든 이 95년도의 공각기동대가 또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이게 되게 옛날 영화인데 해리슨 포드 나오는 블레이드 러너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공생명체가 인격이 있냐 없냐 뭐 그런 문제를 다룬 건데 블레이드 러너를 보고 이제 일본에서 공각기동대를 만든 다음에 걔를 보고 다시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했더라고 이렇게 막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보면 재밌고 여기에 나오는 걸로 내가 그 미국 크레스나우 내광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공학기동대 얘기는 안 하고 재밌는 게 그 영화 스타트랙 있죠, 그죠? 스타트랙 보면은 가슴에 있는 배지를 딱 누르면서 나를 전송해 달라 그러면은 이제 별 위로 우주선에서 별 위로 이렇게 빔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뇌과학 쪽에서 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내 PI인 이제 그 닥터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빔으로 전송이 되면은 그게 나냐 이거죠, 이제. 왜냐면 내가 분자 단위로 분해됐다가 다시 재구성되는데 그게 나냐 이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것도 너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보통 CHON 탄소, 수소, 산소, 그다음에 카본 이렇게 뭐 질소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자 몇 개 좀 부족해가지고 빔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야. 전송한 다음에 나머지 몇 개는 그 별에 있는 거를 써도 여전히 나지 않냐고. 그럼 이제 몇 퍼센트까지 써야 나냐 이거지 이제.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내 분자들을 전송하지 말고 내 분자들이랑 똑같은 거를 혹성해서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게 내가 되냐 안 되냐 이랬더니 그것도 뭐 넣을 수도 있지 이러더라. 그때 이제 옆에 이제 포르투갈 브라질 출신 포닥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포르투갈로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뭐 따지고 보면은 매초 지금 우리 매초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뉴런의 어떤 신경망의 전달 강도가 바뀌는데 그럼 우리는 매 순간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기도 하네 이랬더니 그렇지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이고 같은 사람 뭐 이러는 거 이게 뭐 이게 결론 안 났습니다. 그때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 보면은 굉장히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요즘 인터넷 세상하고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의 어떤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들어가면서 그런 정보들이 어디까지 구체화가 되고 내가 이제 언젠가 미래에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디지털화 했을 때 그게 어디까지 영혼을 갖고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 그리고 뭐 아이언맨, 어벤져스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보죠. 근데 내가 아이언맨 따로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1탄을 딱 봤을 때 거기 이제 그게 나와요. 그 토니 스타크가 참고로 토니 스타크가 영화상 설정은 MIT 출신 공학 박사죠, 그죠? 기계공학 전공입니다. 우리 같은 기계공학이에요. 근데 그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는 그 동굴에 갇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미사일 만든다고 거짓말하고 갑옷을 만들어내요. 이제 로봇 갑옷. 그게 아이언맨의 시초인데 그 딱 그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보통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실제 기계공학에서 자동차나 비행기 만들 때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 만드는 제품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뭔가 엉성하고 아이디어만 들어간 거를 대충 뚱땅뚱땅 해서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그 영화의 전개 자체가 실제 어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을 갑옷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영웅이 이제 뭐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실제 제품 과정하고 영화의 진행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 예.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이언맨에서 재밌는 게 그 1탄에서 이제 지하 자기 실험실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만들 때 실제로 뭐 뚝땅뚝땅 두드려가면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3차원 홀로그램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고 컴퓨터상에서 조립해보고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거를 내가 이제 모 S전자 가서 이제 인턴으로 일을 할 때 거기서 노트북 조립할 때도 비슷하게 하더라고. 물론 홀로그램은 아니죠. 컴퓨터상에 이제 모니터 띄워놓고 부품이 이미 3D CAD로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그 CAD 부품을 컴퓨터상에서 갖고 와서 탁탁탁 이렇게 조립하면은 컴퓨터상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닫았다 열었다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완성되면은 주문시키더라고. 그러면은 딱 그게 제품이 만들어져서 날라옵니다. 근데 그게 그 아이언맨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만들더라고. 막 한 다음에 이제 그 택배 박스 뜯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탄에서는 요즘 이제 뉴로사이언스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한데 3탄에서도 이제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생물학적 에너지로 뭐 폭발하는 뭐 테러리스트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아이언맨 로봇들을 이제 뇌파로 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보면은 최신 그냥 영화의 흥미뿐만이 아니라 최신 어떤 과학 기술 지금 공학계 그리고 과학계가 그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뭐 이제 뭐 MIT나 뭐 스탠포드 이런 데서 연구하는 내용들을 영화에 잘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재밌는 거죠. 내 생각에 이 아이언맨 시리즈는 실제로 굉장히 꽤 이제 수준 있는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나 박사 공학자들이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돈이 얼마짜리 영화인데 되게 조언도 실제적으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해외 대학에서 세미나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기나 뭐 기술 이런 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영화에 녹아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좀 감탄했습니다. 물론 재미 자체도 있죠, 그죠? 뭐 그것도 그렇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998년작 로스트 인 스페이스는 가족이 우주선 타고 우주에 갔다가 이제 불시착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시간 여행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게 미래의 자기였고 뭐 이런 거고 뭐 여기 나오는 로봇의 인터페이스 이 꼬마가 이제 로봇을 조정하는데 거기서 이제 홀로그램으로 조정하고 이런 게 요즘 VR 개념이죠. 이때만 해도 그 VR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의 내용들 중에 지금 현실 세계에서 구체화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내부에 어떤 그 영화의 소품들이나 어떤 공상과학 설정이나 어떤 기계적인 어떤 뭐 장치들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꽤 현실성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영화 치고는. 그래서 기계공학자라면 그런 포인트에 집중해서 보면은 뭐 영화 내용도 재밌지만 꽤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어떤 거기 나오는 뭐 로봇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뭐 이제 쓰는 뭐 컴퓨터라든가 거기 나오는 뭐 시간 여행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영화 안에서 막 과학적인 얘기를 막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것도 꽤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엔지니어라면서 한번 추천하고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그 공포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별개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에일리언이 좀 등장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온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나오는 장비들이 있어요. 여기 주인공들이 입고 다니는 뭐 우주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동굴 안에 이렇게 프로브 날려가지고 이제 동굴 지오메트리 스캔하고 아니면 여기 나오는 우주선 그 우주선들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게 거기 나오는 엔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동면 이런 게 꽤 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꽤 굉장히 잘 구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영화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거의 미래를 진짜로 보고 와서 만들었다고 해도 이제 뭐 그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미 구현된 것도 많고 어떤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보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계 시스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같은 데 가서 자동차 뭐 콕핏부터 해가지고 뭐 운전 휠 때 뭐 제어판 같은 거 디자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서 영감을 많이 얻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약간 옛날 영화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엔지니어가 보면은 더 재밌는 영화예요. 물론 영화의 스토리 자체도 재밌지만 그 거기 등장하는 소품이나 뭐 장치들 세팅, 기계 장치들 같은 거, 뭐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자동차 이런 거 디자인들 한번 보면은 아 저런 거는 어떻게 만들까? 이게 뭐 꽤 텐저블한, 그러니까 꽤
리얼하면서도 꽤 괜찮게 내가 봐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난 영화 스토리보다 거기서 구현된 장치들, 뭐 장비들, 막 이런 거 그런 게 나름 현실성이 있어서 근미래에 곧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방향성을 영화에서 이미 구현을 해줘 버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그런 부분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꽤 옛날 영화 토탈 리콜이라고 이것도 이제 리메이크가 됐는데 리메이크 영화는 별로 이게 고스트 인 더 쉘도 그 리메이크는 너무 좀 아니 모르겠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토탈 리콜 같은 경우 이게 아놀드 슈왈츠네거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현실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는 어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어떤 장비들도 그렇고 이제 혹성에서 뭐 산소가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혹성에서 이제 거주지를 콜로니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꽤 그러니까 영화 내가 다 얘기하는 거는 어떤 스토리가 주는 교훈 이것보다는 그 영화가 설정해 놓은 환경, 어떤 거기서 나오는 장비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용하는 어떤 뭐 프로토콜, 어떤 주인공들이 보는 장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인터페이스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미래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회 가서 보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기술 전시회, 뭐 CES, 뭐 라스베가스 뭐 이런 거 그런 데 가서 보는 것보다 이런 영화에서 나온 이제 장비나 구현들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탈 리콜도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데 뭐냐면 이제 주인공이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화성 여행을 가지는 못하고 이제 화성 여행 가는 가상현실 싸구려 여행 프로그램.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고 정신만 그냥 컴퓨터 게임 하듯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서 영웅이 된다는 어떤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나중에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가고 막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시간 잘 보내고 잘 봤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내가 얘기했지만 막 최신 그래픽 같은 게 없어도 현실 훨씬 더 그 구현이나 영화에서의 소품이나 이런 게 구체적이고 아마 되게 엔지니어라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일 겁니다. 되게 옛날 거지만 놀랄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13층도 사실은 비슷해요. 이 13층은 컴퓨터상에서 이제 가상현실을 만드는데 그 가상현실에 있는 사람이 다시 현실로 오고 막 가상으로 갔는데 이게 나중에 막 섞이고 이런 건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꽤 명작 영화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하는 게 이제 이 가타카라고 정말 명작입니다. 이건 내가 보고 정말 너무 감동받은 영화인데 뭐냐면 이제 가타카 이게 아마 그 유전 염기 서열 GATT 뭐 AC 이거를 나열해서 읽은 게 가타카인가 이럴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래 시대를 그린 건데 근데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굉장히 많거든. 안 될 것 같고 나는 원래 불가능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딴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특히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이거 극복 못 해낼 것 같고 절대 통과해내지 못할 것 같고 막 이렇거든. 근데 이제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건 겁니다. 미래에는 유전적으로 뭐 파악이 다 끝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열등하면 기회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미래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카타카의 주인공은 뭐냐면 형이 있었는데 형은 유전적으로 뛰어났어요. 근데 자기는 유전적으로 열등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예 나라에서 자기한테 기회 자체를 안 줍니다. 유전적으로 열등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형이 이제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형이 사고로 죽는데 형의 어떤 유전자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그걸로 검사를 계속 테스트해가면서 결국에는 주인공이 우주 비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영화 내용 뻔하죠. 뭐냐면은 뭐 안 되는데 열심히 해서 했다 뭐 하는데 그것보다 거기서 이제 뭐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내가 워낙 거의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20년 전에 대학생 때 봤으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조 명언이 혹시나 틀렸으면은 좀 이렇게 이게 다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봐서.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수영을 형이랑 이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가 맨날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보다 유전적으로 뛰어나고 운동 능력도 뛰어난데 어떻게 너는 나를 계속 이기느냐? 이랬더니 이제 주인공이 뭐라 그랬냐면은 형은 나랑 수영 경쟁을 할 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형이랑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한 번도 수영을 하고 다시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돌아가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러는데 아니 그게 막 근성 있고 오기로 막 죽어도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그 말에서 나는 그 사람의 절실함이 느껴지더라고. 뭔가 절실함을 굉장히 잘 녹여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이 영화 보고 이제 인생에서 힘들 때마다 과연 그 시절에서 내가 다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정말 절실함이 있는지,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 모든 걸 다 부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주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 엔지니어라는 길이 굉장히 좀 힘든 길입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수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렵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enable genius, 천재를 만들어주는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죠? 엔지니어. 그래서 이 카타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특히 엔지니어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영화는 요즘 같이 좀 시간이 남아돌진 않겠죠. 근데 집에서 좀 답답하고 이럴 때 좀 옛날 영화들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그냥 보면은 재미가 없겠죠. 누구랑 같이 보면 재밌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한 포인트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저 교수님은 저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추천해봤습니다. 한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것도 한 25분이나 되네. 이게 문제야. 항상 한 5분, 10분 정도짜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가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이 많기도 하지만 찍고 보면은 매번 30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나중에 또 더 재밌게 보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